이제 20대 대선이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각 집에 이 배송된 후보들의 공약집 혹시 꼼꼼하게 보셨을까요? 이 공약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심상정 후보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지금 양당 후보들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누구 정책인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내놓은 공약은 똑같아요. 네, 양당 후보들 블라인드 테스트, 그러니까 눈 가리고 누구 건지 이 알아맞혀봐라 하면 아마 모를 거다. 이 공약이 다 똑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레스룸에서 직접 한번 이 블라인드 공약 테스트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지혜 기자, 네. 이 계속 좀 정신없이 이 공약 취재하던데 이 준비한 게 뭘까요? 네, 후보들의 10대 공약 가운데 복지 분야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빈칸인데요. 네네. 돌봄 국가 책임제, 내용을 열어봐 주시죠. 네. 임신, 출산, 양육 국가 책임 강화, 전국민 돌봄 보장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글쎄요. 지금 보면은 돌봄 국가 책임제, 임신, 출산, 양육 국가 책임 강화, 전 국민 돌봄 보장. 글쎄요. 뭐 말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다 뭐 돌봄을 책임진다. 뭐 지금 이런 얘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약 이름 굉장히 비슷하고 또 네. 공약 네이밍만으로는 이게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서 맞아요. 눈길이 안 갔는데요. 네. 자세히 살펴보니 조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실까요? 지금 이제 후보별로 어떤 공약인지 이제 보실 텐데요.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환자, 장애인 등 5대 돌봄에 대한 국민 안심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의미에서 돌봄 국가 책임제를 발표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르신 돌봄과 환자 돌봄 등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네. 또 윤석열 후보는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 국가 책임 강화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네. 심상정 후보는 전 국민 돌봄 보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내용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네. 좀 전에 이 후보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윤 후보의 경우에는 이게 약간 여성 측에 좀 표를 받아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름대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 조리 또 양육까지 경제적 지원을 국가가 나서겠다고 했는데 난임 부부의 치료비 지원, 또 난임 휴가 기간 7일로 확대,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이렇게 제공한다. 네. 이런 여성 관련 공약에 좀 더 집중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심 후보의 전국민 돌봄 보장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을 보장하겠다는 뜻인데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와 아동수당 만 11살까지 지급 등이 눈에 띕니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겨냥한 공약으로 좀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내용은 조금씩 뭐 말은 다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애만 낳아라. 나라가 키워주겠다. 지금 이 얘기를 다들 뭐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경호 위원님 뭐 이미 뭐 이제 뭐 다 장성한 뭐 아드님 따님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돌봄 공약을 보니까 글쎄 어떻게 좀 돌봄이 좀 제대로 되겠다 하는 감이 오시나요? 세 후보가 사실 비슷하다는 점에서 아까 네. 심상정 후보가 블라인드 정책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매년 되풀이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게 네. 후보들의 공약은 낳는, 그러니까 임산부에게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네. 가정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네. 아이에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이게 바로 프랑스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는 미혼모라든가 아니면 꼭 결혼을 한 형태의 가정이 아닌 경우에도 네. 아이가 나오면 무조건 아이에겐 지원을 해준다. 이건 굉장히 사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많이 건너뛰어야 되는 건데 네.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정도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는 않았죠. 그러나 어찌됐든 저출산 문제에 가장 심각한 거 감안하면 역시 방점이 찍혀 있고 네. 이 공약이 지금 10대 공약 중에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네. 이 지금 이 그냥 이 다른 데 돈을 쓸 게 아니라 아이한테 좀 집중되는 포커싱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공약을 보니까 좀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결혼하고 이 애를 가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정치인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아유, 낳기만 해. 나라가 다 키워줄게. 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애들은 친정엄마랑 돌봄 선생님이 지금 키워주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금 이게 이 현재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누가 되든 이 공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참 살기 좋은, 아이 키우기 참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공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돌봄 공약 말고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 공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가 대통령 되면 나 이만큼 이 집을 짓겠습니다라는 이 집 짓겠다는 숫자도 굉장히 좀 비슷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집을 짓자, 집을 짓자, 네. 뚝딱뚝딱 집을 노래도 짓자. 불러요, 네, 어제. 이렇게 네. 부동산 정책 네. 이야기하면서 이런 노래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 지금 공약에 이제 숫자가 공개될 텐데요. 네. 새 후보가 임기 5년 동안 짓겠다는 주택 수입니다. 아, 지금 뭐 200만 적게는 또 많게는 311만 호를 지금 짓겠다 이렇게 네. 발표했는데요. 네. 후보별로 이름과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공약 이제 공개를 해볼게요. 네. 이게 청년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 늘리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은 건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았습니다. 주택 311만 호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충분할까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렇군요. 사실 이때 보면은 뭐 311만 호, 250만 호, 200만 호 이게 말이 쉽지 뭐 250만 원도 아니고 250만 채의 집을 짓겠다는 건데 이게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실현 가능하냐가 가장 중요할 문제인데요. 네. 지금 51제곱미터 이 규모의 임대주택 한 가구에 네. LH공사는 2천만 원, 정부 예산은 1조 3억 원 이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50만 가구라면 단순 계산으로도 LH는 10조 원, 정부 예산은 60조 원 넘게 필요하다는데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각 캠프에 문의해 봤는데요. 네. 먼저 민주당 쪽 이재명 후보 측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한 206만 호 확대 플러스 이재명 후보는 추가적으로 105만 호의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총 311만 호가 되는데요. 네네. 서울과 경인, 지방 이렇게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공공 택지와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등 방식으로 해서 각각의 현실 가능한 추가 물량 확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적 지원 조직 정비를 통해서 임기 내 반드시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 후보 측은 지자체장 이력 탓에 맞춤형 주택 공급 계획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 좀 상대적으로 분명했습니다. 네. 다음 윤 후보 측은 구체적인 법,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 네. 약간 들을 수 없었지만 다양한 금융 재정 이 정책을 활용하려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고요. 심 후보 측은 수요 억제로 인한 가격 안정에 상대적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에 50만 호고요. 수도권에 130만에서 150만 호. 그래서 5년 동안 전국 기준으로 250만 호를 공급한다. 이게 저희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목표는 인허가와 사업 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나라 살림을 알뜰살뜰히 하면 정부가 마련한 그 재정에서 각 부처별로 아낄 수 있는 재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9조 7천억 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분양주택하고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여기는 정부의 재정이 들어가질 않아요. 별도 재정 없이 주택 공급이 가능해서 5년 동안에 250만 호가 주택이 공급이 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 가능하다. 다른 후보들께서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공급이 부족해서다. 이제 이렇게 보시고 있고, 그래서 뭐 공급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급을 정책 공약들을 이제 내세우고 계신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금융하고 그다음에
그 보유세를 오히려 제대로 정상화시켜서 지금 네. 계속 완화하고 있는데 정상화시켜서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 오지혜 기자가 각 캠프의 재원 마련 대책까지 직접 취재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뭐 명확하게 잡히진 않긴 합니다. 다만 얘기하는 게 원래 나라에서 이만큼 찍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 좀 추가적으로 짓는 부분은 충분히 어떤 세수를 좀 알뜰살뜰 모으면 가능하다라는 주장인 건데, 예, 이게 지금 정말 누가 당선이 될지 모릅니다만 지켜져야 될 공약이라는 점, 이 각 캠프에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로 뭐 돈을 벌려고 들면 안 되긴 합니다만 사실 이 나라에 내 몸 하나 릴 이 집 하나가 없다는 게 참 예나 지금이나 어렵다는 게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공약 말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요즘을 좀 코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코시국, 코로나 시국이란 얘기일 텐데 코로나 관련 공약은 유호정 기자가 알아봤죠? 네, 맞습니다. 관련 공약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두 양강 후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후보 모두 다 코로나 네. 관련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극복과 피해 지원 관련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았는데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그리고 피해 소상공인 완전 지원을 내세웠고요. 네. 윤 후보는 마찬가지로 긴급 구조와 포스트 코로나 극복을 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내용을 두고 보면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피해받으신 분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 방안에는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방안에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완전한 보상을 약속을 하면서 재무조정 그리고 신용 대사면 조치를 단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윤 후보는 공정한 손실보상을 약속을 했습니다. 즉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를 따져서 이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지금 약간 소상공인 손실 보상 이 부분에 좀 이 포커싱이 좀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추경에서 통과된 게 한 17조 원 정도 되는데 뭐 물론 이 금액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그때 추경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추경 17조를 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써도 17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뭐 이게 지금 2배가 더 넘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공약에 드는 돈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돈이겠죠. 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방안에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국채 발행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요.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자연 증가분과 세출 조정으로 이 정도 비용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각 캠프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거 긴급 추경,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서 50조 가량의 코로나 지원을 실행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셨고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그런 재난 지원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른 G20 국가 중에서 선진국 국가 10개에 비교했을 때 그 평균에 우리는 반도 못 미치는 그런 최하위의 직접 재난 지원 규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재원 확보는 국제 발행을 포함한 여러 방식으로 인해서 긴급 재정 발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택도 없이 이제 부족한 겁니다. 저희는 여전히 이 1년 반에 걸쳐 코로나 피해를 입고 희생을 당한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은 50조는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30점조는 어디서 만들어낼 것이냐. 구조조정만으로도 30조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600조 시대잖아요. 우리 예산이. 거기에서 0.5%씩만 줄여도 평균 잡아도 30조 원 정도는 세출 조정으로 재원이 가능하다. 추경 17조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세출 조정 30조 플러스 자연 증가분 3조 하면 33조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코로나 극복 방안을 위한 이런 재원 마련에 이 두 후보가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재원 마련 얘기가 나와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짚어봤는데요. 네. 사실 코로나 공약뿐 아니라 음. 이 후보들이 전체 공약을 이뤄내기 위해서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이 부분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각 캠프에 공약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네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반면 정의당에서는 공약 재원에는 140조 원이 필요하며 증세 등을 통해서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사회보험 쪽을 빼면 네. 한 140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보다 굉장히 많이 잡혀 있을 겁니다. 이제 소득 보장을 위한 과감한 결단 그리고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산업전환 때문에 한 140조 정도 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당연하게도 탄소세, 보유세 정상화 그리고 사회복지세를 포함한 상당한 정도의 증세를 공식적으로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후보님께서 마지막 TV 토론할 때 공약집에 저희는 공약가계부 써놨다. 네. 근데 왜 다른 후보들은 공약집에 재원 마련과 지출 내역이 없냐 이제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말씀이십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은 양강 후보의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이런 방안에 좀 준비가 덜 돼 있다라면서 네.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얘기까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체적인 이제 소요 비용이 266조 원 정도 된다고 하셨고 그에 따른 재원 조달은 자연적인 세수 증가분이나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연적인 세수 증가분을 마치 별도의 세금 주머니처럼 너무 이제 매 정부마다 이것들을 언급을 많이 하세요. 세출 구조 조정은 재원 마련 목적보다는 만성화된 적자를 해결하거나 기존 지출 중에서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해 내지는 우선순위가 너무 낮아 이런 것들을 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보면 결국에 재정 건전성이 문제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정도는 금방 복구가 가능한 일이다 이런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정부 의도에 따라서 이 재정 건전성 회복이 단기간에 가능한 일인지 그렇게 큰 소리 칠 일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가벼운 처사다. 그렇게 우리 현재 재정 상황 또 빠르게 소진된 재정 여력을 곧 금방 복구할 수 있는 것처럼 작은 문제나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닙니다. 네, 이 전문가의 쓴소리까지 저희가 직접 취재해서 들어봤습니다. 이 여야 할 것 없이 세수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세수 조정은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도 좀 바쁘다. 그런데 이 아까 또 유호정 기자가 취재한 부분이 있죠. 각 캠프에서 얘기하는 거는 내일이 선거인데 재원 마련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게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재원 마련은 공약 한 방으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쵸. 집권 기간 내내 두고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솔직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빚을 내거나 아니면 세금 더 걷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죠. 네. 그 두 가지 이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세출 구조조정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해 드릴게요. 600조 원의 예산이라고 하지만 미국식 개념입니다. 예산은 재량적 지출이라는 게 있고요. 네. 경직성 지출이라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경직성 지출이 보통 한 65%에서 많게는 70%까지 차지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아무리 줄이려고 노력해도 불가능한 대목들이에요. 고정 지출이다.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지방재정에 도와주는 교부금이나 네. 아니면 국채 이자라든가 심지어 국방비 일부 이런 것들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서는 도저히 못 줄입니다. 아까 원일이 대변인이 전체적으로 5%씩만 줄여도 얼마가 만들어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줄일 수 있는 건 재량적 지출밖에 안 되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복지 지출 늘려야 되죠.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때문에 지원 많이 해줘야 되는 건 맞죠. 네. 돈 어디서 마련합니까? 결국 빚을 내거나 아니면 세금 더 얻거나 더 걷거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은 말을 못해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욕을 먹으면서라도 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든 재원 마련하는 방안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취재를 했습니다. 이 각 캠프에도 물어봤고요. 전문가 얘기까지 지금 들어봤습니다. 이 굉장히 좀 공을 들여서 이 공약 부분을 좀 잘 취재한 느낌이 나는데 근데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아마 저만 궁금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이 후보들 국민연금 개혁하겠다라고 약속했었거든요.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기본적으로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 후보들 방금 보신 것처럼 TV 토론회에서 모든 국민이 다 보는 자리에서 국민연금 하겠다, 필수적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누가 되든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유호정 기자? 네, 그런데 막상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을 보면요. 네. 가장 중요한 10가지 공약을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 중에 연금 개혁 관련 내용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10대 공약과 별개로 네. 여러 가지 그동안 후보들이 밝힌 입장 그리고 다른 공약들을 정리해 보면요. 일단 양강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네. 연금 개혁위를 꾸려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 앞으로 연금 개혁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반면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이 90년대생이 묻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이름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네. 바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3% 정도 높이고 실질소득 대체율도 높이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이런 개혁안을 낸 바 있거든요. 저희가 정의당 측의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 심 후보께서 말씀하신 연금 개혁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지 불균형, 미래 세대를 위한 수지 불균형 문제가 분명히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문제를 국민들과 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보험료를 인상해서 수지 불균형을 조금 완화하고 그래서 미래 세대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이제 이게 기존까지는 이제 금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기한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과 흔히들 말하는 특수직업연금, 공무원연금 포함해서 이 부분의 단계적 통합을 시작해야 된다. 이제 이 두 가지 화두를 던지신 거죠. 네, 연금 개혁 공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강 후보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네. 지적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애매한 공약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네. 그렇다면 어떤 공약이 좀 바람직한 방향인지 저희가 전문가 얘기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그 연금 개혁의 요체는 아무래도 뭐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개혁일 텐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사실은 좀 그 비인기 정책이어서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 보험료를 조금 올리고 보험료는 올렸는데 급여는 어떤 방식이든 조금 깎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된다면 인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다 이신전심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미래 세대의 부담을 너무 지나친 급격한 부담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좀 연기금을 좀 더 쌓아서 그 연기금이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 이후에 받을 연금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좀 조달할 수 있게 해놔야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 없이도 지나갈 수 있거든요. 효과가 큰 건 사실은 수급 연령을 조금 늦추는 겁니다. 2028년까지 65세까지 늦춰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아주 점진적으로 조금 늦추는 방향으로 하고 대신에 이제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함께. 네, 이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표가 떨어지는 공약이라 지금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누가 당선이 되든 임기 말이 아니라 정말 이 개혁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힘이 있는 임기 초부터 이 국민연금 확실하게 좀 다 잡고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